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항상 건강하시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진심이 지갑의 두께로 평가받을 때 기분이 어떨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여왕님 대접을 받다가 파산했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버려진다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채린이 겪은 일입니다.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상상해 보세요.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통쾌하게 웃으며 시어머니와 함께 공개적으로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채린의 가족이 완전히 파산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혼이 선언되는 바로 그 순간, 채린은 오히려 그들 모두의 목숨과 직장을 쥐고 흔들 권력을 쥐게 됩니다. 세상에 이 즉각적인 인과응보가 어떻게 일어날지 궁금하시죠? 하지만 이 짜릿하고도 속 시원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모모의 이야기 채널을 계속 응원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을 클릭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출석 체크부터 해볼까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이름, 사는 도시를 적고 출석이라고 타자를 쳐주세요. 전국 각지에서 모모의 이야기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싶네요. 우아한 복수극을 볼 준비가 되셨나요? 감정의 안전벨트를 꽉 매시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날 아침은 채린에게 즐거운 주말의 시작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남편 도진과 시어머니 강 여사와 함께 살고 있는 넓은 사택의 거실통 유리창을 통과해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채린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아침 식사가 담긴 그릇들을 정돈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신선한 오이무침을 곁들인 전복죽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채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식탁으로 쟁반을 옮겼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 준비 다 되었습니다. 도진 씨는 어딨나요? 아직 안 내려왔네요. 채리는 지난달 도진이 새로 산 평면 TV로 아침 뉴스를 보며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강 여사에게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소 같으면 강 여사는 다정한 미소로 대답하며 채린의 요리 솜씨를 칭찬하거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거대 기업 태진그룹의 회장인 채린의 부모님 안부를 묻는 등 가벼운 인사를 건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강 여사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방금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멍한 시선으로 TV 화면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채린이 시어머니의 반응에 조금 당황하며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TV 속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아침의 정막을 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내 재계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탄탄한 입지를 자랑하던 재계의 거인 태진그룹이 오늘 아침 공식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고 경영진이 연루된 대규모 투자 사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태진그룹의 주가는 최저치로 폭락했으며 회사의 모든 자산은 현재 은행에 의해 동결된 상태입니다. 수천 명의 직원이 해고 위기에 처했고 태진그룹 일가는 수조 원대의 빚더미에 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쨍그랑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에 채리는 깜짝 놀라 펄쩍 뛰었습니다. 강 여사가 탁자 위에 있던 찻잔을 바닥으로 집어 던진 것입니다. 유리 파편이 채린의 발 근처로 흩어졌습니다. 중년 여성의 얼굴은 불그락 변해 있었습니다. 터져 나오는 분노를 참느라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채린아, 강 여사가 지금까지 채린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설명해봐. 사기, 파산, 빚더미라니. 채리는 최대한 창백한 표정을 지으며
TV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것이 넥타이를 맨 쥐새끼들로부터 회사를 정화하기 위한 아버지의 전략 중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알려져서는 안 되는 비밀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체리는 충격을 받은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어제 아빠가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체린이 말을 더듬으며 시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 팔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강 여사는 체린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체린이 신발 밑창에 붙은 쓰레기라도 되는 양 혐오스럽게 며느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뉴스에서 자산이 동결됐다고 하잖아. 수조 원의 빚이라니. 내 부모가 이제 알거지가 됐다는 뜻 아니야. 그게 도진이한테 무슨 뜻인지 알아? 네 남편 커리어가 사기꾼 장인 장모 때문에 박살날 판이라고. 소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도진이 하품을 하며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막 잠에서 깬 그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과 체린 앞에서 허리에 손을 얹고 서 있는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이웃들 듣겠네. 도진이 귀찮다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강 여사는 즉시 아들에게 달려가 도진의 양어깨를 극적으로 붙잡았습니다. 도진아, 너 저 뉴스 좀 봐. 네 처가 식구들 다 사기꾼이래. 태진그룹 파산했단다. 도진아, 완전 망했대. 빚이 수조 원이고 지금 경찰에 쫓기는 신세라는구나. 도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졸음이 순식간에 달아났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체린을 쳐다보다가 태진그룹의 몰락에 관한 자막이 계속 흘러나오는 TV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체린아, 이거 진짜야? 도진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패닉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도진은 재벌가 딸과 결혼했다는 사실에 항상 안도감과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그는 직장에서도 처가의 인맥 덕분에 자신의 위치가 탄탄하다고 허세를 부리곤 했습니다. 체리는 고개를 숙인 채 낡은 홈웨어 끝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직 아빠와 연락이 안 돼요, 여보. 하지만 뉴스가 사실인 것 같아요. 도진은 거칠게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는 짜증 섞인 콧숨을 내쉬고는 차갑게 변한 시선으로 체린을 노려보았습니다. 젠장. 이런 식이라면 다음 달 내 승진 계획이 취소될 수도 있어. 본부장님이 사기꾼의 사위를 승진시키는 걸 다시 생각하실 텐데. 여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아직 진실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게다가 이건 우리 가족의 불행이라고요. 체리는 남편이 조금이나마 정신적인 지지를 해주길 바라며 자신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강 여사가 즉시 냉소적인 태도로 체린의 말을 끊었습니다. 불행은 무슨 얼어 죽을 불행. 이건 수치야. 도진아,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쟤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마. 네가 주던 생활비도 일단 끊어. 쟤네 가족이 빚 갚는다고 우리한테 손 벌릴지 어떻게 알아. 우리 재산까지 빨려 들어가는 꼴은 못 본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도진이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체린을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체린아, 오늘부터 내가 준 가족용 신용카드 다 반납해. 전부 정지시킬 거야. 우리는 절약해야 해. 내 가족 문제에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체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뉴스가 방송된 지 고작 5분 만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본성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의 친절과 애정은 오직 아버지의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만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숫자가 사라지자
그들의 존중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보, 그건 생활비로 쓰는 돈이잖아요. 채린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시끄러워. 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주제 파악 좀 해. 채린아, 넌 이제 내 아들 집에 얹혀 사는 파산한 집안 딸년일 뿐이야. 도진이가 널 당장 쫓아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겨. 당장 이 유리 조각들 다 치워. 내 부주의 때문에 우리 도진이 발이라도 다치면 가만 안 둬. 도진은 아내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돌려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상황의 가장 큰 피해자인 양 관자놀이를 마사지했습니다. 빨리 치워, 체리나. 이 난장판을 보니 머리가 다 아프네. 밥맛이 뚝 떨어졌어. 체리는 눈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꾹 참았습니다. 그녀는 쪼그려 앉아 떨리는 손으로 유리 조각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손가락을 베일지도 모르는 유리의 날카로움보다 훨씬 더 아팠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강 여사가 도진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아직 그 새 차를 안 사서 천만다행이다. 도진아, 돈 잘 챙겨놔. 우리 조심해야 해. 제가 조만간 지 애비 변호사 비용 대달라고 돈 달라고 할지도 몰라. 쟤네한테 단 한 푼이라도 쓰는 거나 절대 용납 못해. 네, 어머니, 저도 바보 아니에요. 이따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재산 분할 문제 상담해 볼 거예요. 압류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대비해야죠. 도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체리는 손바닥이 살짝 긁힐 정도로 유리 조각을 꽉 쥐었습니다. 선홍빛 피가 조금 배어 나왔지만 그 고통 덕분에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었습니다. 좋아, 도진 씨. 어머니. 체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너졌을 때 보여준 당신들의 진짜 얼굴이 이거라면 내가 다시 일어설 때 내 얼굴을 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날 아침 화려하지만 한없이 차갑게 느껴지는 거실에서 체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사랑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고 운명은 방금 그 가격표를 강제로 뜯어버렸다는 것을요. 파산 뉴스가 보도된 지 일주일 후 집안 분위기는 체린에게 작은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도진이 출근할 때 이마에 해주던 입맞춤이나 다정한 인사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고함과 거친 명령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아침 도진은 방 안에서 아내의 이름을 하인 부르듯 소리쳐 불렀습니다. 체린아, 내 출근복 아직도 다림질 안 해놨어?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야? 옛날에 부잣집 딸이었다고 유세 떠는 거야? 이런 쉬운 일 하나 제대로 못해? 체리는 방금 다림질을 마친 남색 셔츠를 들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은 쓰라렸지만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아까 어머니가 위가 안 좋으시다고 참치죽을 끓여달라고 하셔서 시간이 조금 지체됐어요. 도진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체린의 손에서 셔츠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만으로 가득 차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핑계는 잘 들어, 체린아. 이제 네 주제를 좀 알아. 예전에는 장인어른이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도 몰아주고 했으니까 네가 응석 부려도 참아줬어. 하지만 이제 네 애비는 역사 속의 짐 덩어리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집에 계속 살고 싶으면 쓸모 있는 아내가 되란 말이야. 그냥 장식품처럼 있지 말고 주례 앞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남자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너무나 쉽게 흘러나왔습니다. 체리는 가슴의 통증을 참으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고 태진그룹은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 내부의 배신자들을 청소하는 중일 뿐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아야 했습니다. 이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남편의 가면이 어디까지 벗겨질지 지켜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근 전 도진은 거만한 태도로 화장대 위에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던졌습니다. 돈이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거 한 달치 식비야. 알아서 아꼈어. 체리는 놀란 눈으로 떨리는 손을 뻗어 돈을 주었습니다. 한 달이요. 여보, 이거 1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세 식구 밥 먹고 공과금 내고 어머니 약값까지 하려면 턱없이 부족해요. 평소에는 뭐, 도진이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비싼 향수를 뿌리며 거울 앞에서 단장하던 중 날카롭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네가 복덩이였을 때 얘기고 지금 넌 재앙 덩어리야. 게다가 너 요리 잘하잖아. 머리 좀 굴려봐. 매일 소고기만 먹지 말고 두부나 콩나물 사면 되잖아. 매일 나물만 먹어도 건강에 좋아. 모자라면 네가 알아서 구해. 옷장에 꽉 찬 비싼 옷이나 명품 백을 팔든가. 남편 등에 거머리처럼 붙어 있지만 말고. 도진은 인사도 없이 훌쩍 떠나버렸고 체리는 손에 쥔 지폐를 멍하니 바라보며 홀로 남겨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차 경적 소리가 들리자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진의 차가 아니라 강 여사의 손님이 타고 온 새빨간 차였습니다. 그날 낮, 이 집에는 강 여사 기준에서의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강 여사의 사교 모임 친구 딸이자 최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유라였습니다. 남편의 명령에 따라 절약하느라 색이 바랜 낡은 홈웨어를 입고 있는 채린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유라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스포츠카 한 대 값의 가방을 들었으며 온 집안이 그녀의 향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 강 여사님, 집이 정말 아늑하네요. 도진 오빠가 이렇게 좋은 사택을 얻다니 대단해요. 근데 좀 덥지 않아요? 에어컨 안 트셨어요? 유라가 화려한 금장신구를 두른 손으로 얼굴을 부채질하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여사는 채린이 음료를 준비하고 있는 주방 쪽을 흘기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다 그렇지 뭐, 유라야. 지금 절약 중이거든. 이 집에 거머리가 하나 들어온 후로 내가 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서 말이야. 예, 채린아. 마실 거 어딨니? 왜 이렇게 느려? 손님 목마르시다잖니. 꾸물거리지 마. 체리는 차가운 오미자차가 담긴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쟁반을 내려놓자 유라는 마치 중고 물건의 가격을 매기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체린을 깔보는 시선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아, 이분이 도진 오빠 부인이시구나. 이름이 체린 씨 맞죠? 안타깝네요, 여사님. 집안이 파산할 정도로 큰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고 들었는데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겠어요. 도진 오빠도 추가로 짐을 짊어져야 하니 참 안 됐네요. 유라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오미자차를 홀짝이며 비꼬았습니다. 그래, 유라야. 나도 골치가 아파. 그래서 네가 놀러 오니 참 좋구나. 도진이도 널 보면 좋아할 거야. 집안에 수치만 안겨주는 골칫거리 여자 말고 너처럼 품격 있고 능력 있는 여자가 집에 오면 얼마나 좋겠니. 강 여사가 며느리 앞에서 대놓고 속을 긁어놓으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진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피곤한 얼굴로 화를 내며 돌아오던 도진이 오늘은 무척 밝아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강 여사가 이미 전화를 걸어 유라가 도진을 위해 비싼 선물을 가져왔다고 귀띔을 해준 것입니다. 유럽산 명품 시계였습니다. 우와, 고마워, 유라야. 뭘 이렇게 신경을 썼어. 이거 내가 진짜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드림워치거든. 도진은 눈을 반짝이며 체린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 체린의 것이었던 그 미소는 이제 고작 시계 하나 때문에 다른 여자에게 대가 없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진, 유라, 그리고 강 여사는 거실에서 마치 화목한 한 가족인 양 수다를 떨며 크게 웃어댔습니다. 체리는 강 여사의 지시로 주방을 정리해야 했고 그 자리에 낄 수 없었습니다. 너한테서 파 냄새 나니까 유라가 불편해할 거야. 유라 코가 예민하거든. 이것이 시어머니의 잔인한 변명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주방을 치우던 체리는 도진과 유라가 메인 요리인 갈비를 다 먹어 치우는 바람에 남은 찌꺼기만 먹어야 했습니다. 그때 TV 근처 탁자 위에 놓인 도진의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도진은 강 여사와 함께 대문 밖까지 유라를 배웅하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켜지고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예쁜 유라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이끌려 체리는 용기를 내어 잠금 화면에 뜬 알림을 훔쳐보았습니다. 짧지만 가슴을 산산조각 내는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도진 오빠, 오늘 저녁 시간 내줘서 고마워. 내가 준 시계 차니까 훨씬 잘생겨 보이네. 오빠처럼 멋진 남자가 수준 떨어지고 꾀죄죄한 여자랑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 언제 우리 밖에서 단둘이 저녁 먹을까? 여사님도 허락하셨어. 오빠도 기분 전환 좀 해야지. 쪽. 체린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기도 전에 도진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핸드폰 옆에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체린을 보았습니다. 당황한 도진은 식탁에서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편 핸드폰을 함부로 뒤져? 예의가 없네. 도진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억지로 꾸며낸 분노로 그것을 감췄습니다. 체리는 남편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는지 찾으려 했습니다. 유라가 당신한테 저녁 먹자고 했어, 여보. 게다가 어머니도 두 사람 단둘이 만나는 걸 허락하셨고. 도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오히려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나도 숨통 좀 트일 필요가 있잖아. 이 집구석은 맨날 문제투성이에 내 집안 빚 때문에 스트레스만 쌓이는데 유라는 상큼하고 성공했고 부자고 인맥도 넓어.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고. 지금 돈만 갉아먹는 너랑은 차원이 달라. 그럼 바람 피우겠다는 거야, 여보? 우리 결혼 서약 잊었어? 체린이 눈물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입 조심해. 이건 바람이 아니라 네트워킹이야. 인맥 관리라고. 정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나가. 문은 활짝 열려 있어. 아, 맞다. 너 돈 없지? 길바닥에 나앉고 싶으면 나가든가. 도진은 비아냥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체리는 어둑어둑한 거실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모욕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서 체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칠게 눈물을 닦아내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수건 더미 뒤에 숨겨두었던 오래된 구형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결연한 손놀림으로 최 실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 실장님, 인수 작업 서두르세요. 예전에 의심하셨던 도진의 지방 지점 자금, 횡령 자료도 준비해 두시고요. 그 인간이 자신이 왕이라도 된 것처럼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두세요. 내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서 산산조각 내버릴 테니까. 체리는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두 눈은 굳은 결의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핍박받는 아내의 역할이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었고 그녀는 마지막 장이 끝날 때까지 이 연기를 완벽하게 해낼 작정이었습니다. 평온해야 할 일요일이 다시 한번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노크도 없이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오랫동안 백수로 지내며 가족들의 등골을 빼먹기로 유명한 도진의 친동생 기태가 여유롭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더러운 스니커즈를 벗지도 않은 채 그는 거실 소파에 몸을 내던졌습니다. 채린이 방금 쿠션을 정리해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어이, 형수, 커피 좀 진하게 타와. 설탕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나중에 부자들처럼 당뇨 걸리면 안 되니까. 기태가 거실 탁자 위로 발을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신발에서 떨어진 흙먼지가 채린이 새로 간 식탁보를 더럽혔습니다. 바닥을 쓸고 있던 채린은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친정의 파산 소식이 퍼진 후 예전에는 예쁜 형수님이라 부르던 기태가 이제는 그녀를 하인 부리듯 대하고 있었습니다. 채린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다가갔습니다. 도련님, 발 좀 내려주세요. 탁자에 흠집이 나거나 더러워지면 도진 씨가 화를 내요. 채린이 작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태는 콧방귀를 끼며 일부러 탁자를 쾅 내리찍듯 발을 내렸습니다. 참 꼴값더네. 예전에 부잣집 딸이었다고 이제 와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야? 빨리 커피나 타와. 아, 그리고 돈 좀 줘. 5만 원만. 오토바이 수리해야 하거든.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체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만 원이면 어제 도진이 준 한 달 생활비의 절반이었습니다. 도련님, 죄송한데 저한테 그럴 돈 없어요. 도진 씨가 식비랑 공과금 낼 돈만 딱 맞춰서 줬거든요. 도진 씨한테 직접 달라고 해보세요. 거절당하자 기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채린의 얼굴에 삿대질을 했습니다. 아, 핑계 대지 마. 형수 딴 주머니 찬 거 다 알아. 재벌집 딸내미가 갑자기 땡전 한 푼 없이 거지가 됐다는 게 말이 돼? 시동생한테 더럽게 인색하네. 이래서 우리 형이 일이 안 풀리는 거야. 마누라가 이렇게 계산적이니. 맹세 후 저 돈 없어요, 도련님. 채린이 자신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강 여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낡은 잠옷 차림의 중년 여성은 불만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머리 아프게. 어머니가 나오는 것을 본 기태는 즉시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핍박받는 연기를 하는 인류 드라마 배우 뺨치는 솜씨였습니다. 엄마, 형수하는 것 좀 봐. 고장난 오토바이 브레이크 좀 고치게 돈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나한테 욕을 하잖아. 내가 가족들 등골 빼먹는 사회의 쓰레기 빈대래. 브레이크 안 고치면 위험한데 나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엄마. 기태가 징징거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유창하게 왜곡하며 일러바쳤습니다. 강 여사의 눈이 즉시 채린을 향해 부릅떠졌습니다. 그녀는 사실을 묻거나 확인하지도 않은 채 곧장 채린의 팔을 낚아채어 세게 꼬집었습니다. 아추, 어머니 아파요. 채린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파? 내 아들 마음 아픈 것보다 더 아파? 야, 채린아, 넌 여기 얹혀 사는 신세야. 기태는 네 남편 친동생이고 이 집안 핏줄이라고. 감히 네가 기태한테 빈대라고 모욕을 줘. 진짜 빈대는 너야. 강 여사가 채린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도련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도진 씨가 준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시끄러워, 입 다물어. 강 여사가 거칠게 말을 끊었습니다. 내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기태가 달라는 대로 돈 내놔. 필요하면 네가 차고 있는 그 금 귀걸이라도 팔아. 시동생 돕는 데는 지독하게 인색하게 굴면서 무슨 사치 부린다고 귀걸이를 차고 있어. 네가 동생한테 돈 안 쓴 거 도진이가 알면 넌 오늘 당장 쫓겨날 줄 알아. 채리는 자신의 귀를 만졌습니다.
그 작은 귀걸이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가격 때문이 아니라 추억 때문에 간직하고 있던 유일하고도 소박한 장신구였습니다. 하지만 맹수 같은 시어머니의 눈빛과 기태의 얼굴에 번진 교활한 승리의 미소를 보며 체리는 거대한 복수 계획을 위해 지금 당장 이 집에서의 위치를 유지하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체리는 떨리는 손과 찢어지는 가슴을 억누르며 귀걸이를 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도련님, 파세요. 남는 돈이 있으면 쌀싸게 돌려주세요. 기태는 재빨리 귀걸이를 낚아챘고 그의 눈은 탐욕으로 빛났습니다. 진작 이럴 것이지. 이제야 주제를 안 해. 남는 돈은 택시비로 쓸게. 금은방까지 걸어갈 순 없잖아. 기태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태만히 나가버렸습니다. 귀걸이를 공중에 던졌다 받으며 즐겁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강 여사는 체린을 차갑게 노려보고는 바닥에 침을 뱉듯 혀를 찼습니다. 쓸모없는 것. 바닥이나 닦고 맛있는 거나 해놔. 기태가 이따 배고파서 올 테니까. 강 여사는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체린 홀로 남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지만 그녀는 곧바로 닦아냈습니다. 약해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를 뒤져 구형 핸드폰을 꺼내고는 인기척이 없는 뒷마당 건조대 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체린은 재빨리 최 실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최 실장님, 체린이 속삭였습니다. 방금 전 시어머니 앞에서의 나약했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대표님. 지시하십시오. 전화기 너머로 최 실장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장님, 기태의 불법 도박 빚 문건이 다 준비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작년에 친구 오토바이 사기 친 사건, 도진이가 회사 공금으로 무마해 줬던 것까지 전부 범죄 기록으로 모아주세요. 증거 확실히 챙겨두시고요. 이미 다 확보해 두었습니다, 대표님. 자료는 제 개인 금고에 보관 중입니다. 밖에서 끌어쓴 기태의 빚만 총 7천만 원에 달하고 세 군데의 불법 추심업체가 기태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채업자들에게 강 여사 집 주소를 흘릴까요? 최 실장이 물었습니다. 체리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미소였습니다. 아니요, 실장님. 지금은 놔두세요. 오늘 우리 할머니 귀걸이를 판 돈으로 실컷 즐기게 내버려 두세요. 나중에 인색한 형수가 자신을 감옥에 쳐넣을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표정이 어떨지 보고 싶으니까요. 우선 지분 인수에 집중해 주세요. 몇 퍼센트 남았죠? 소액주주 지분 5% 남았습니다. 대표님, 내일 오전이면 딜이 완료됩니다. 태진그룹이 한성코퍼레이션의 최대 주주로 공식 등극하게 됩니다. 좋아요.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실장님, 체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중충해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그녀는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밖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을 척감을 거대한 그물을 치고 있었습니다. 체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 빗자루를 들고 다시 제투성이 아가씨의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여왕으로 다시 변신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면서요. 그날은 강 여사가 가장 기다려온 날이었지만 체린에게는 악몽 같은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집안이 시끌벅적했습니다. 강 여사가 자신의 사교 모임 부인회를 주최하기로 한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비싼 출장 뷔페를 부르고 가사, 도우미 2명을 써서 모든 걸 처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핑계 삼아 절약한다는 명목으로 그 모든 짐을 체린의 어깨에 떠넘겼습니다. 체린아, 갈비찜 타지 않게 조심해. 그리고 거실 바닥 다시 닦아. 아까 보니까 구석에 먼지 좀 있더라. 부인의 친구들 보기 창피하니까
강 여사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온갖 금목걸이를 걸어보며 거울 앞에서 가장 좋은 옷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갈비찜을 젓고 있던 체리는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낡은 티셔츠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씻지도 아침을 먹지도 못한 채 새벽 4시부터 서 있었더니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20명의 손님을 위해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부터 후식으로 오미자차까지 만들어야 했습니다. 네, 어머니, 거의 다 익었어요. 채린이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앞에 고급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하이힐에 어울리는 파스텔톤 실크 원피스를 입은 유라가 우아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유명 빵집의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거칠애용이었습니다. 어머, 강 여사님, 일찍 와서 죄송해요. 제가 좀 거들려고요. 유라가 일부러 꾸며낸 애교 섞인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강 여사는 단박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유라를 껴안고 양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어머나, 내 며느리감 정말 부지런하기도 하지. 수고할 거 없어, 얘야. 넌 여기 얌전히 앉아서 나랑 얘기나 하자. 일은 뒷방 일꾼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크리스털 유리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주방에서 나오던 체리는 그 대화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뒷방 일꾼이라니, 사랑받는 며느리에서 파출부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하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 시원해진 거실에 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명품 가방, 유럽 여행, 다이아몬드 개모임 이야기를 나누는 사모님들의 웃음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체리는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다과 접시를 채우고 음료를 따르고 빈 접시를 치우느라 분주했습니다. 체린이 손님 중 한 명에게 오미자차를 따르고 있을 때 금태 안경을 쓴 통통한 체격의 옆단지 박 여사가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어머, 강 여사. 이 사람 며느리 체린이 아니야? 박 여사가 큰 소리로 묻자 거실의 대화가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주전자를 들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체린에게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강 여사의 얼굴이 잠시 굳어지는가 싶더니 곧 상대를 깎아내리는 냉소적인 미소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거만한 태도로 부채질을 했습니다. 아, 네, 박 여사. 제 체린이 맞아요. 불쌍하잖아요. 쟤네 친정 완전히 망했잖아요. 애비가 빚만 수조 원이라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씨 좋은 시어머니로서 그냥 집에 거둬줬어요. 길거리에 낳는 것보단 낫잖아요. 적선하는 셈치고 여기서 밥값 방값 대신 집안일 돕고 있어요. 파출부 자르고 오히려 돈 아끼고 좋죠 뭐. 강 여사의 말에 손님들은 가식적인 동정심을 내비쳤습니다. 세상에, 강 여사님 마음도 태평양 같네. 나라면 사기꾼 가족은 절대 안 거둬들여 재수옹 붙을까봐 무서워서. 빨간 옷을 입은 손님이 참견했습니다. 맞아요. 조심해요 여사님. 나중에 애비 빚 갚는다고 집안 물건 몰래 내다 팔지도 모르잖아요. 다른 손님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체리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통증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주전자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랫입술을 이 차가운 오미자차를 저들 얼굴에 확 끼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 실장의 당부를 떠올렸습니다. 차마, 체리나. 저들이 높이 날아오르게 내버려도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갑자기 유라가 일어나 강 여사의 팔을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진짜 안주인이라도 된 양 손님들을 향해 달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강 여사님은 천사같이 마음이 고우세요, 사모님들.
그래서 제가 여사님도 도진 오빠도 너무 사랑한다니까요. 아 참, 케이크 좀 드셔보세요. 제가 강 여사님 모임을 위해서 특별히 사온 거예요. 유라가 분위기를 주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 아가씨야말로 우리 강 여사한테 딱 맞는 며느리감이네. 예쁘고 돈 많고 예의 바르기까지. 지금 승승장구하는 도진이한테 딱 어울려. 박 여사가 칭찬했습니다. 강 여사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유라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사모님들 응원해 주세요. 인연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빈 폐기물 말고 근본 있는 최고를 찾아야죠. 명백히 채린을 겨냥한 비아냥이었습니다. 채린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벽 뒤에 숨어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는 가슴속의 폭풍을 진정시키려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그녀를 불태우는 연료로 변해 있었습니다. 주방 문틈 사이로 잠시 점심을 먹으러 들른 도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진은 아내가 조리돌림을 당하는데 감싸주기는커녕 어머니의 손님들에게 다정하게 인사하고 유라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무척 잘 어울리는 한 쌍처럼 함께 웃었습니다. 마치 채린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야, 채린아, 갈비찜 어딨어? 손님들 식사하실 시간이야. 꿈을 대지 마. 거실에서 들려오는 강 여사의 호통이 채린의 상념을 깼습니다. 네, 어머니, 나갑니다. 채린이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이 듬뿍 담긴 커다란 냄비를 들어 올렸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웠지만 오늘 그녀가 받은 모욕의 무게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채린은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나가 뷔페식으로 차려진 식탁에 음식을 올려놓았습니다. 밥을 푸고 반찬을 덜어주며 식당 종업원처럼 손님 한 명 한 명을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웃음, 유라의 비열한 눈빛, 그리고 도진의 무관심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복수 명단에 고스란히 기록되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사모님들. 채리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는 그들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이 사치와 오만을 마음껏 즐겨. 곧 당신들이 밥 먹을 때 쓰는 이 접시 하나도 살 수 없는 처지가 될 테니까. 그날 채리는 배신하는 가족보다 더 잔인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자만에 빠진 적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정상에서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달콤한 복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높이 뜨지도 않았는데 집안의 열기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가라앉지 않는 긴장감을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채리는 빛바랜 거울 앞에 서서 누렇게 변색된 오래된 흰 셔츠를 정돈했습니다. 오늘 그녀의 진짜 목적을 숨기기 위해 그녀는 고의로 가장 소박하고 심지어 초라해 보이는 옷을 골랐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고 수면 부족으로 생긴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해 얇게 파우더만 발랐습니다. 모서리가 조금 찢어진 낡은 장바구니 에코백을 들고 방에서 나오자마자 거실에서 도진의 목소리가 벼락같이 날아들었습니다. 남편은 탁자 위에 모락모락 김이 나는 블랙커피 한 잔을 두고 느긋하게 경제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또 어딜 싸돌아다니려고 그래. 집안일 아직 안 끝났잖아. 도진이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시선은 주식면에 고정하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채리는 잠시 멈춰서서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려고요, 여보. 옛날 친구 집에 좀 가보려고. 혹시 이번 달 우리 생활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해서요.
당신이 준 돈은 어제 어머니 모임장 볼 때 다 써서 바닥났거든요. 돈을 빌린다는 말에 도진은 신경질적으로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는 날카롭고 위협적인 시선으로 채린을 노려보았습니다. 잘생겼던 그의 얼굴은 체면이 깎일까 두려워 짐승처럼 일그러졌습니다. 내 말 똑바로 들어, 채린아.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마.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채린에게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집게 손가락이 채린의 코앞을 가리켰습니다. 내 회사 동료나 거래처 사람들한테 구걸하러 가면 가만 안 둬. 내 이름 팔지 마.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냥 개인적인 일이라고 해. 내가 지금 회사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데 구걸하는 마누라 때문에 내 커리어 망치는 꼴은 못 봐. 주방 쪽에서 강 여사가 뻥튀기 통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입은 우물거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채린을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 말이 맞아. 밖에서 우리 가족 이름 팔면서 동정심이나 구걸하고 다니지 마. 동냥하고 싶으면 사기꾼 내 친정 식구들한테나 가든가. 도진이 앞길 막지 말고. 명심해, 유라는 인맥이 넓어. 네가 구걸하고 다녀서 도진이 창피 주는 거 유라 귀에 들어가면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다. 채리는 고개를 숙인 채 눈가에 번뜩이는 분노를 숨겼습니다. 네, 여보, 어머니, 알겠습니다. 두 분 이름은 절대 안 댈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채리는 더 이상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피부를 태우는 뜨거운 햇살도 남편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 주어야 할 사람이건만 말입니다. 하지만 주택단지를 벗어나자 채린의 발걸음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대로변에 있는 편의점까지 꽤 먼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편의점 건물 옆 약간 구석진 주차장에 짙은 선팅을 한 검은색 최고급 제네시스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택시가 아니라 추적이 불가능한 태진그룹 임원 전용 특수 업무 차량이었습니다. 채린이 뒷좌석 창문을 2번 두드렸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바깥의 흙먼지와 대조되는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차 안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최 실장이 노트북과 두꺼운 빨간색 서류철을 무릎에 얹고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최 실장이 앉은 채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타십시오. 채린이 차에 타고 문을 닫았습니다. 순식간에 그녀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축 처져 있던 어깨가 꼿꼿해졌습니다. 힘없던 눈빛은 날카롭고 권위 있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실장님? 채린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최 실장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대표님 지시대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한성코퍼레이션 지분 인수가 95% 완료되었습니다. 합법적인 전면 인수를 위해 여기 서류에 대표님의 친필 서명만 남았습니다. 서명하시는 순간 대표님은 도진 본부장이 다니는 회사의 단독 소유주가 되십니다. 채리는 최 실장이 건네는 고급 만년필을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서류를 응시했습니다. 서류에는 어마어마한 거래 금액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진과 강 여사는 평생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채리는 빠르고 확고하게 서명했습니다. 완료. 공식 발표는 언젠가요? 채린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 주주총회에 맞춰 기사를 낼 예정입니다. 대표님. 그런데 대표님께서 흥미로워하실 만한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최 실장이 다른 빨간색 서류철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저희 감사팀이 도진이 팀장으로 있는 영업부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지난달 홍보 예산을 2억 원 부풀린 정황이 있습니다. 그 자금은 유라 명의의 제3자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유령 회사를 통한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체린의 눈이 가늘어지고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인간이 나한테 명품 시계를 선물하고 시어머니한테 밥을 샀던 돈이 다 횡령한 돈이었고 그걸 돈 세탁하려고 유라한테 넘겼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대표님. 증거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원하시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금 당장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체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미소였습니다. 아직이요, 실장님. 그건 너무 쉬워요. 그 증거는 제 비장의 카드로 남겨두세요. 그 인간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게 놔두세요. 유라가 부자 동아줄이라고 믿고 설치게 두란 말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여자가 사실은 자기가 훔친 작물을 받아먹은 공범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표정이 어떨지 꼭 봐야겠거든요. 만남은 짧았지만 핵심적이었습니다. 다음 전략을 세운 뒤 체리는 고급 세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낡은 장바구니 에코백을 들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무렵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도지는 테라스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피곤한 얼굴을 한 채 돌아오는 체린을 보며 그는 조롱하듯 비웃었습니다. 어디 돈은 좀 구했냐? 가방이 텅텅 빈 걸 보니까 아무도 안 빌려줬나 보지? 사기꾼 딸년 말을 누가 믿겠어. 도진이 체린을 향해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체린은 남편 앞에 멈춰서서 속을 알 수 없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직 못 구했어요, 여보. 친구들도 다들 사정이 안 좋대요. 쓸모없는 년. 도진이 욕을 내뱉었습니다. 빨리 들어가. 어머니 씻으실 따뜻한 물이나 끓여놔. 네 얼굴 보니까 더 짜증나니까. 체리는 아무 대꾸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맹세했습니다. 오늘 저녁 그 담배와 모욕을 마음껏 즐겨. 도진아, 곧 넌 내 발밑에서 숨통이라도 트이게 해달라고 싹싹 빌게 될 테니까. 그날 오후도 매일 그렇듯 명령과 욕설로 가득 찬 일상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모욕했던 식모가 단 한 번의 서명으로 그들의 미래를 통째로 사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집의 저녁 식사 분위기는 평소보다 훨씬 삭막했습니다. 숟가락과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침묵을 채웠습니다. 마침내 강 여사가 숟가락을 거칠게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정적을 깼습니다. 그녀는 기태의 접시에 남은 닭, 뼈를 치우고 있는 체린을 증오에 찬 눈초리로 노려보았습니다. 우리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궁상맞게 살아야 하니, 도진아. 강 여사가 갑자기 귀를 찌르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은 밥을 우물거리던 도진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힘겹게 침을 삼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도 뼈 빠지게 일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뭐하니? 네 복을 빨아먹는 거머리가 이 집에 떡하니 있는데. 강 여사가 턱으로 체린을 가리켰습니다. 더러운 접시를 포개고 있던 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 여사는 도진을 정면으로 향하게 의자를 돌려 앉았습니다.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미 말 잘 들어라. 오늘 낮에 유라가 전화했어. 유라 아버지가 제주도에 새로운 리조트 프로젝트를 같이 할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계신단다. 수십억짜리 사업이야, 도진아. 유라가 너를 그 프로젝트 총 책임자로 추천할 수 있다고 하더라. 단, 조건이 하나 있어. 강 여사는 도진의 애간장을 태우며 뒷말을 흐렸습니다. 조건이 뭔데요, 어머니? 도진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수십억짜리 프로젝트라면 엄청난 커미션이 떨어지고 예전처럼
화려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 될 터였습니다. 내 신분을 확실히 정리하라는 거지. 이쑤시개를 씹으며 갑자기 대화에 끼어든 기태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유라 누나가 유부남이랑은 엮이기 싫대. 확실한 걸 원한단 말이야. 형이 저 체린 형수랑 계속 붙어 있으면 그 대박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걸. 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체린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아내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가 껴안았던 그 등은 이제 그의 눈에 한없이 연약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체린에게서 얻어낼 이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제가 지금 당장 이혼하면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장인어른이 파산하자마자 조강지처를 버렸다고 손가락질할 텐데 의리 없는 놈이라고 욕먹으면 어쩌죠? 도진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평판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명성에 흠집이 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강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진에게 다가가 아들의 양어깨를 세게 쥐었습니다. 남들 시선이 대수냐. 도진아, 회사 사람들이 네 입에 밥 넣어주는 거 아니야. 회사 사람들이 네 자동차 할부금 갚아줄 거냐. 우리를 구원해줄 건 돈뿐이야. 그리고 그 돈은 가난한 저 여자가 아니라 유라한테 있다고. 강 여사가 다시 체린의 등을 가리켰습니다. 저 꼴을 좀 봐. 제가 너한테 뭘 해줄 수 있니? 빚 덩어리에 창피만 주잖아. 유라가 어미한테 약속했어. 네가 자기랑 결혼하면 기태가 카센터 열게 5천만 원 대주겠다고. 나한테도 케이터링 사업할 새 상가 하나 사주겠다고 했단 말이야. 넌 제가 불쌍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미랑 동생 미래를 망칠 작정이냐. 사업자금과 상가라는 단어가 도진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유라와 함께하는 편안한 삶, 새 차, 럭셔리한 휴가, 그리고 고위직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두부 부침과 우울한 얼굴밖에 내놓지 못하는 체린과 비교하면 선택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제가 체린이랑 이혼하길 바라시는 거네요. 도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바라는 게 아니라 당장 해. 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미가 최후 통첩을 하마. 유라와 함께하는 밝은 미래와 어미를 선택하든가 아니면 저 재수 없는 여자랑 평생 궁상맞게 살든가. 만약 네가 쟤를 선택한다면 내가 이 집에서 나갈 거다. 그 협박은 강 여사의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도진은 한 번도 어머니를 거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쉬더니 눈빛이 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여전히 주방에 꼼짝 않고 서 있는 체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혼 서류 준비할게요. 도진이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쨍그랑 체린의 손에서 접시가 싱크대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결정을 듣자 손이 심하게 떨려 실수로 놓친 것입니다. 도진이 주방으로 다가와 체린의 바로 뒤에 섰습니다. 너 다 들었지, 체린아. 도진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습니다. 체린은 뒤로 돌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이 아니라 튄 수돗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실망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여보? 고작 돈 때문에? 체린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순진한 소리 하지 마, 체린아. 인생은 사랑이 아니라 돈으로 사는 거야. 도진이 매몰차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가난하게 사는 거 지쳤어. 네 애비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네 얼굴 보는 것도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준비해. 다음 주에 가족 모임을 할 거야. 모든 사람 앞에서 정식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합의 이혼할 거야. 우리 관계 확실하게 끝내는 거지. 모든 사람 앞에서요.
굳이 구경거리로 만들어야겠어. 채린이 맞받아쳤습니다. 당연하지. 강 여사가 식탁에서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이 사기꾼 집안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왔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야지. 내친 김에 온 친척들 다 불러서 작은 축하 파티라도 열어야겠다. 액길 파티. 체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여사가 기대했던 것처럼 도진의 바지에 매달려 애원하지도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는 오히려 도진을 조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분을 떨쳐버렸습니다. 좋아. 당신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 체린이 말했습니다. 마음껏 해. 당신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다 해봐. 모든 사람을 다 불러. 필요하면 유라도 부르고 쓸모 없어진 사람을 당신들이 어떻게 취급하는지 그 여자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해. 물론 유라도 올 거다. 최고 귀빈이시니까. 기태가 비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결정은 끝났고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체리는 좁은 손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에서 쫓겨난 후 지난 일주일 동안 그녀가 잠을 잤던 곳입니다. 그녀는 얇은 매트리스 끝에 걸터 앉아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최 실장에게 문자 하나를 전송했습니다. 실장님, 저들이 전면전을 선택했네요. 도진이 다음 주 가족 모임에서 제게 공개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겁니다. 당일 제 CEO 취임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장님, 강 여사를 위해 특별한 선물도 준비해 주세요. 도진이 기태의 불법 도박 빚을 갚아주려고 몰래 집 담보 대출을 받았으니 은행 명의의 자택 압류 통지서를 준비하세요. 체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주는 그들의 마지막 촌극이 펼쳐질 무대이자 그녀가 왕좌에 오르는 대관식이 될 것입니다. 간데 강 여사의 최후 통첩은 체린이 치밀하게 설계해둔 시한폭탄의 기폭제에 불과했습니다. 강 여사가 고대하던 날이 마침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사택은 화려한 파티장으로 변신했습니다. 금색과 은색 풍선이 방 구석구석을 장식했고 대문부터 현관까지 레드카펫이 깔렸습니다. 사돈댁이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친척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강 여사는 무리해서 남은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 비싼 출장 케이터링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체린에게 요리를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며느리가 고통받기를 원했습니다. 체린은 오래전부터 입던 수수한 바다색 롱 원피스를 입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몸에 걸친 장신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굴에도 가볍게 파우더만 발랐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함은 오히려 기묘할 정도로 차분한 분위기를 뿜어냈습니다. 마치 도축될 희생양이 아니라 서커스를 구경하러 온 관객 같았습니다. 그녀가 거실로 걸어 나오자 강 여사가 사람 짜증나게 아래 위로 훑어보며 막아섰습니다. 강 여사는 이미 화려한 스팽글 한복을 입고 머리를 한껏 틀어 올린 채 진한 화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야, 너 그런 촌스러운 옷 입고 어딜 돌아다녀? 강 여사가 허리에 손을 얹고 쏘아 붙였습니다. 손님들이 우리 집에서 파출부 하나 새로 들인 줄 알 거 아냐. 들어가. 차라리 네 처지에 맞게 케이터링 직원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나오든가. 체리는 시어머니를 무표정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옷 중에 제일 멀쩡한 옷이에요. 어머니. 지난주에 기태 도련님 담뱃값 한다고 어머니가 제 좋은 옷들 다 내다 팔라고 하셨잖아요. 강 여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명심해. 감히 메인 소파에 앉거나
귀빈들이랑 어울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네 자리는 주방 옆 뒷방이야. 오늘 내 임무는 손님들 잔이 비지 않게 하고 더러운 접시들을 치우는 거야. 고모나 삼촌들 앞에서 도진이 망신시키지 마. 친척들의 차가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집 주차장은 금세 꽉 찼습니다. 도진의 친척들, 험담하기 좋아하는 고모들과 거만한 삼촌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시선은 주방 쪽 문 근처에 우두커니 서 있는 채린에게 쏠렸습니다.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채린이 들으라는 듯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어머, 저기 도진이 마누라 채린이 아니야? 입이 험하기로 소문난 강 여사의 여동생. 박고모가 속삭였습니다. 맞아, 걔야. 추추, 불쌍하기도 하지. 저 옷 꼬락서니 좀 봐. 꾀죄죄하네. 옛날에 지 애비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콧대가 높더니 수천만 원짜리 명품 백 들고 다니더니 이제 완전 거지 다 됐네. 도진의 사촌이 비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도진이는 왜 저런 여자를 아직 집에 두는 거야? 내가 도진이었으면 벌써 어제 내쫓았어. 집안 분위기만 우중충해지잖아. 다른 친척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체리는 그 모든 말을 다 들었습니다.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단어 하나하나가 남은 자존심을 난도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꼿꼿하게 서서 예의 바르면서도 차가운 미소로 그들의 시선을 받아 넘겼습니다. 곧 진짜 쇼가 시작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하얀색 스포츠카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라가 마치 톱스타처럼 우아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몸매가 드러나는 새빨간 드레스를 입고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유명 브랜드 로고가 박힌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여사님, 도진 오빠. 유라가 일부러 큰 소리로 간드러지게 인사했습니다. 삼촌들과 인사하느라 바쁘던 도진은 유라를 맞이하러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오늘 아침 채린을 볼 때와는 정반대로 얼굴엔 화색이 돌았습니다. 어서 와, 유라야. 세상에, 오늘 진짜 예쁘다. 도진은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심지어 법적인 아내인 채린이 보는 앞에서도 유라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진의 일가 친척들은 즉시 유라를 애워쌌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의 여신이라도 되는 양 앞다투어 그녀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 이 아가씨가 도진이 새 짝이야. 예쁘고 고급스럽고 향기까지 나네. 저기 구석에 처박힌 애랑은 차원이 다르구먼. 박고모가 채린을 흘겨보며 큰 소리로 비꼬았습니다. 유라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부끄러운 척했습니다. 어머, 고모님도 참. 저는 그냥 친한 동생인걸요. 아, 여사님과 삼촌들 드리려고 작은 선물 좀 가져왔어요. 최고급 실크 스카프랑 시계예요. 거실은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유라가 준 선물을 풀어보며 그녀의 너그러움을 하늘 높이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그 사이 기태가 빈 오렌지 주스 잔을 들고 채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이, 형수. 동상처럼 서서 뭐해. 자, 내 잔에 주스 리필해주고 유라 누나 갖다 드릴 시원한 것도 한 잔 가져와. 빨리빨리 움직여. 금뱅이처럼 굴지 말고. 기태가 거칠게 명령하며 채린의 가슴팍으로 빈 잔을 들이밀었습니다. 채린은 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뷔페식으로 차려진 탁자로 천천히 걸어가 주스를 따르고 도진과 강 여사 사이에 끼어 메인 소파에 여왕처럼 앉아있는 유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음료 드세요, 유라씨. 채린은 무미건조하게 말하며 탁자 위에 잔을 놓았습니다. 유라는 노골적으로 깔보는 불쌍하다는 듯한 시선으로 채린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 고마워요, 채린씨.
미안해서 어쩌죠. 임신도 하셨을 텐데 앉아서 쉬셔야죠. 아, 깜빡했네. 채린 씨, 아직 애가 안 생겼죠? 불임이거나 친정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네요. 거실에 폭소가 터졌습니다. 강 여사가 유라의 허벅지를 치며 가장 크게 웃었습니다. 호호호. 넌 정말 못 말린다니까, 유라야. 근데 맞는 말이지. 도진이가 쟤랑 아직 애를 안 만든 게 천만다행이야. 만약 애가 생겼다면 내 손주한테 사기꾼의 피가 흐른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니. 도진도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아내가 그토록 끔찍한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며 아주 약간의 불편함이 얼굴을 스치긴 했지만 채명과 유라가 가져다 줄 재물에 대한 유혹이 양심을 덮어버렸습니다. 됐어. 체리나, 넌 뒷방으로 가. 여기서 눈에 거슬리게 얼쩡거리지 말고. 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주방 문옆 구석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늘진 곳에 서서 자신의 고통 위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탐욕스러운 얼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체리는 원피스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핸드폰이 한번 진동했습니다. 최 실장의 문자였습니다. 모든 팀이 대기 중입니다, 대표님. 진입 지시를 기다리겠습니다. 체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벽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5분만 더, 저들이 웃게 내버려둬. 저들이 승리했다고 느끼게 놔둬. 오만에 빠져 더 높이 날아오를수록 추락할 때 뼈가 더 처참하게 부서질 테니까. 강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숟가락으로 유리잔을 두드리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친척 여러분, 강 여사가 환한 얼굴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제 자랑스러운 아들 도진이가 발표할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집에 낀 애군을 털어내고 더 밝은 새 출발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모든 시선이 도진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정장 재킷을 매만지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에게 응원의 신호를 보내는 유라를 흘끗 본 뒤 구석에 있는 체린을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체린은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 굴욕의 쇼가 절정에 달할 순간이 온 것입니다. 도진은 갑자기 말라붙은 목을 가다듬으며 가볍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거실을 꽉 채운 가족들의 궁금증, 어린 얼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옆에서 강 여사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고, 유라는 우아하게 보이려고 머리카락을 넘기며 응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진은 뻣뻣하고 형식적인 어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오늘은 제 미래와 우리 가족을 위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정을 위해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극적인 침묵을 두었습니다.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저지르지도 않은 수치와 빚을 떠안은 채 평생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거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도진은 지지를 얻었다고 느끼자 자신감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진리의 중심인 양거실 한가운데로 두 걸음 걸어 나왔습니다. 체리나, 도진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 말이 네 귀엔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난 현실을 직시해야겠어. 내 커리어는 한창 물이 올랐고 나를 진흙탕 같은 파산의 늪으로 끌어내릴 여자가 아니라 나를 서포트해줄 내조자가 필요해. 내 가족은 이미 끝났고 내 미래까지 너와 함께 박살 날 수는 없잖아. 체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속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오히려 도진을 짜증나게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삼촌, 고모들, 그리고 유라가 보는 이 자리에서 도진이 승리의 미소를 짓는 유라를 가리켰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고 싶다. 거실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채린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채린, 도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미리 작성해둔 서류를 꺼내 채린을 향해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이 시간부로 난 너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것을 요구한다. 합의 이혼 서류 제출할 거야. 오늘 밤부터 너랑 한 지붕 아래 사는 것도 스치는 것도 끔찍하니까 당장 짐 싸서 파산한 네 부모 집으로 꺼져. 생사를 함께 하겠다던 신성한 결혼 서약을 끊어버리는 날카로운 선언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최종 판결. 도진은 마치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썩은 쓰레기 봉투를 내다 버린 것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정막이 흐른 뒤 귀를 찌르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강 여사가 정적을 깨고 요란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기쁨에 겨워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도진을 꽉 껴안고는 유라를 와락 안았습니다. 정말 잘 결정했다, 도진아. 100번 1000번 잘했어. 강 여사가 채린이 똑똑히 들으라는 듯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차피 쟤네 집안 쫄딱 망해서 이제 우리랑 급도 안 맞아. 전도 유망한 내 아들이 구걸하는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살 순 없잖니. 아이고, 끔찍해라. 맞아요, 어머니. 기태가 개걸스럽게 타르트를 씹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이제 이 집에 빈대는 없네요. 내일부터 채린 형수 아빠 빚쟁이들이 들이닥칠까봐 무서워할 일도 없고 편하게 발 뻗고 자겠네. 모인 가족들도 함께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한 가정이 파탄 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응원하는 축구팀이 우승이라도 한 것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박 고모는 환호성까지 질렀습니다. 도진이 만세, 유라 만세. 자고로 부부는 이렇게 급이 맞아야지. 유라는 거만한 걸음걸이로 채린에게 다가갔습니다. 채린 바로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조롱 섞인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잘 들었죠? 채린 씨. 도진 오빠가 이혼 서류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 좀 하시고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다시 합치자고 무릎 꿇는 짓은 하지 마요. 도진 오빠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고 급이 맞는 여자를 만날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절대 당신이 아니란 것도 알겠죠? 유라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채리는 유라를 바라본 뒤 거실 한가운데서 여전히 웃고 있는 도진과 강 여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채리는 조금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느꼈던 고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차가운 기운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혼 요구는 그녀에게 끝이 아니라 이 기생충 같은 집안에 자신을 얽매고 있던 수갑을 풀어주는 열쇠였습니다. 고마워, 여보. 채린이 조용히 말했지만 잦아드는 웃음소리 사이로 그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모두가 히스테리를 부리지 않는 채린의 반응에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날 놔줘서 고마워. 채린은 알 수 없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이혼을 요구하고 서류를 던졌으니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이제 난 당신과 이 집안 사람들에게
그 어떤 의무도 없어. 난 이제 자유야. 주제 파악이라도 하니 다행이네. 빨리 나가. 그 꼬질꼬질한 옷까지 다 싸들고 꺼져. 강 여사가 팔이라도 쫓듯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체리는 벽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정각 오후 2시, 최 실장과 약속한 시간이었습니다. 강 여사가 다시 입을 열어 모욕을 주려던 찰나 도진의 바지 주머니에서 띠링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긴급 이메일 알림이었습니다. 다음 순간 기태의 핸드폰에서도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태진그룹 계열사에서 일하는 사촌의 핸드폰도 심지어 유라의 핸드폰도 진동했습니다. 알림 소리가 마치 혼란의 오케스트라처럼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습니다. 도진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유롭게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잠깐만. 일요일에 웬 회사 메일이지? 설마 프로젝트 보너스 공지인가? 도진은 여전히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핸드폰 잠금을 풀었습니다. 긴급 공지 한성코퍼레이션 기업 인수 및 임원진 구조 조정의 건이라는 제목의 빨간 마크가 붙은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도진의 눈동자가 이메일을 한 줄 한 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서서히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팼습니다. 웃음으로 붉어졌던 얼굴이 순식간에 종잇장처럼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도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듯 핸드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래 형? 보너스 엄청 터졌어. 기태가 궁금해하며 형의 핸드폰을 기웃거렸습니다. 하지만 기태 역시 메일 내용을 읽자마자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헉, 누구한테 인수됐다고? 그 자리에 서 있던 채린이 원피스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과 금색으로 된 출입 카드를 하나 꺼냈습니다. 최고 경영자만이 가질 수 있는 VVIP 출입 카드였습니다. 체리는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황해서 정적이 흐르는 거실에서 그녀의 발소리는 무척이나 위압적으로 들렸습니다. 왜 그래 여보? 왜 아무 말이 없어? 체린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동안 도진이 알던 순종적인 아내의 목소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메일 내용이 잘 안 보여? 아니면 내가 여기서 직접 읽어줄까? 도진이 고개를 들어 초점 잃은 멍한 눈으로 체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체린아, 너, 이게 대체 너랑 무슨 상관이야? 체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옅은 미소가 아니라 승리한 여왕의 미소였습니다. 맨 밑에 있는 이름을 읽어봐. 도진 씨. 당신이 다니는 회사의 새로운 소유주 이름. 방금 10분 전에 그 결정문에 서명한 새 대표이사의 이름. 도진은 다시 핸드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공식 이메일 하단에 있는 전자 서명에 꽂혔습니다. 그곳엔 그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지만 대낮에 벼락을 맞은 듯한 직함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성코퍼레이션 단독 소유주 및 신임 대표이사 태진그룹 체린. 도진의 손에서 비싼 핸드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곤두박질 치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은 방금 그의 심장을 강타한 충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강 여사의 웃음소리도 완전히 멈췄고 형언할 수 없는 공포에 질린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심판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거실의 정적은 숨 막힐 정도였습니다. 산소가 다 빨려 나간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혐오스럽게 체린을 쳐다보던 모든 눈이 이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도진은 여전히 얼어붙은 채 입을 반쯤 벌리고 있었고 박살난 핸드폰은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체리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 도진의 일가 친척들 사이를 가르고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차분하면서도 압도적인 권위가 넘쳤습니다. 체리는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는 도진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왜 그래 여보? 내 회사 대표 자리에 내 부인 이름이 있어서 놀랐어? 아, 미안. 전 부인이지? 체린이 여유로우면서도 뼈를 때리는 어조로 물었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지. 몰래카메라지. 네가 회사 시스템 해킹한 거잖아. 도진이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며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놀람에서 갓 깨어난 강 여사가 아들을 변호하려 나섰습니다. 야, 꿈 깨라, 체리나. 너 같은 알거지가 어떻게 도진이 회사를 사? 그 회사 가치가 수조 원이야. 내 부모 다 파산했잖아. 헛것 좀 보지 마. 체린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경쾌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버튼을 하나 눌렀습니다. 다음 순간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최 실장이 4명의 건장한 사설 경호원과 2명의 경찰을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최 실장이 체린을 향해 허리를 숙이며 우렁차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지며 이곳의 진짜 지배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최 실장은 체린에게 두꺼운 서류철을 건넸습니다. 체린은 그것을 열어 도진과 강 여사에게 내용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공식 공증 문서였습니다. 정부의 인지와 공식 직인이 찍혀 있었고 태진그룹이 한성코퍼레이션의 지분 100%를 인수했으며 체린이 최고 권력자로 임명되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파산 기사요? 체린이 비스듬히 웃었습니다. 그건 미끼였어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이고 누가 배신자인지 알아내기 위한 미끼. 아빠는 사업상의 적들을 끌어내기 위해 고의로 그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런데 사업 파트너만 걸려든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의 배신자들까지 걸려들었네요. 도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멍한 눈으로 체린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너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야. 가난한 척 연기한 거라고? 난 연기한 적 없어, 여보.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지.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당신이 날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보고 싶었거든. 그리고 그 결과는 체리는 파티의 잔해와 공포에 질린 친척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빵점이네. 당신들 모두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자마자 날 쓰레기 취급했잖아. 줄곧 조용히 있던 유라가 창백해진 얼굴로 뒷문 쪽으로 슬금슬금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2명의 경호원이 즉시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가시려고요, 유라 씨? 체린이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파티는 아직 안 끝났어요. 발표할 게 하나 더 남았거든요. 체린이 최 실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실장님, 영업부 감사 결과 읽어주세요. 최 실장은 태블릿을 열고 단호한 목소리로 데이터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희 팀의 포렌식 감사 결과 도진 본부장이 지난 6개월간 홍보비 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자금은 가짜 하청업체 수법을 통해 유라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뭐라고? 강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눈이 유라를 향해 튀어나올 듯 부릅떠졌습니다. 유라야, 그 돈. 네가 사업해서 번 돈으로 나한테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준 거라고 했잖아. 유라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아름다웠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빌려준 돈이에요. 빌려주긴 뭘 빌려줘. 최 실장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돈 세탁입니다. 도진 본부장은 유라 씨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회사 공금을 빼돌린 겁니다. 도진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푹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커녕 채린의 눈조차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악의 순간에 그의 추악한 비밀이 폭로된 것입니다. 채린은 유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라가 차고 있는 명품 시계와 가방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 시계, 이 가방, 전부 우리 회사 돈으로 산 거네요. 다른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몫을 내 남편이 훔쳐서 당신한테 갖다 바친 거잖아. 채린아, 제발. 도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채린의 발밑으로 기어왔습니다. 거만했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찌질하고 애처로운 구걸만 남았습니다. 내가 돌았었나 봐. 제발 경찰엔 넘기지 마. 내 커리어, 내 미래는, 미래? 채린은 자신의 다리를 붙잡으려는 도진의 손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그녀는 도진이 무슨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듯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당신 아까 10분 전에 그 미래랑 이혼했잖아. 여보, 기억 안 나? 합의 이혼 서류 내밀며 닫는 것도 끔찍하다며. 당신 입으로 직접 말했잖아. 그 말 취소할게. 내가 홧김에 그랬어. 나 아직 너 사랑해. 채린아, 진짜야. 도진이 싹싹 빌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채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격표 붙은 사랑이겠지. 미안하지만 이혼 서류 내민 건 장난이 아니잖아. 네가 뱉은 침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그 말도 모를 수 없어. 채리는 이번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있는 강 여사를 돌아보았습니다. 가벼운 뇌졸중이라도 온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채린이 부드럽지만 치명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어머니가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이제 우리랑 급이 안 맞는다던.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 급은 이제 회사 오너고 어머니 급은. 채린이 최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최 실장이 빨간색 문서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은행의 압류 통지서였습니다. 강 여사님, 최 실장이 말했습니다. 이 집은 1년 전 도진 본부장이 기태 씨의 불법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미 담보로 잡힌 상태입니다. 게다가 6개월간 대출금을 갚지 못해 연체되었기 때문에 마침 태진그룹 자회사인 해당 은행에서 오늘부로 자택 압류를 공식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기태, 강 여사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막내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주스 가져오라며 건방을 떨던 기태는 이제 커튼 뒤에 숨어 벌벌 떨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난 잠깐 빌려 쓴 거였어. 기태가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떨며 말했습니다. 강 여사의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금쪽 같은 장남은 횡령범이 되었고 막내 아들은 도박꾼이었으며 집은 압류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짓밟았던 며느리가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헐떡거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닌 거냐? 강 여사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니죠. 채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규정에 따라 도진이는 오늘부로 불명예 해고되었으니 당신들은 사택이나 이미 압류된 이 집에 머물 권리가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채린아, 넌 시어미한테 어떻게 이리 독하게 구니? 강 여사가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늙었는데 어디 가서 살란 말이냐. 독하다고요? 채리는 시어머니를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저를 손님방 바닥에서 재우고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고 어머니 모임에서 저를 식모 취급할 때 어머니 양심은
어디 있었나요? 제가 이혼 서류 맞고 조롱당할 때 어머니가 어떻게 웃으셨는지 기억 안 나요? 어머니가 뿌린 씨앗, 어머니가 그대로 거두시는 겁니다. 체리는 몸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저 위선적인 얼굴들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님, 도진과 유라를 업무상 횡령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연행해 주세요. 그리고 경호팀은 강 여사와 기태가 짐 싸는 걸 도와주세요. 일시간 안에 대문 밖으로 내쫓으세요. 회사 자산은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시고요. 체리나, 잠깐만 체리나.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도진의 절규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라는 밖으로 끌려나가며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강 여사는 소파에서 기절해버렸고 기태는 비싼 꽃병을 훔쳐 달아나려다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나머지 일가 친척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문 채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 같이 채린을 모욕했던 자신들의 얼굴을 채린이 기억하지 못하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채린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그러나 채린에게 그들은 밟을 가치조차 없는 작은 개미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은 그들이 평생 도달할 수 없는 채린의 눈부신 성공을 구경만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채린은 자신을 마중 나온 차를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늦은 오후의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발걸음을 비추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핍박받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태진그룹의 대표이사 채린, 자신의 왕자로 되돌아온 진정한 여왕이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사택을 뒤흔든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고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아침 한성 코퍼레이션 빌딩 45층 통유리창 너머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넓고 우아한 대표실 안, 체리는 크고 웅장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홈웨어나 촌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맞춤 제작된 차콜 그레이 컬러의 블레이저가 그녀의 위엄을 한껏 돋보이게 했습니다. 최 실장이 노크를 하고 태블릿을 든 채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10시에 일본 투자자들과의 미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오늘 아침에 있었던 1심 판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리는 만년필을 내려놓고 충직한 비서를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및 기업 사기 혐의로 도진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유라는 자금 세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작물을 취득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체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넘치는 기쁨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뿐이었습니다. 반응은 어땠나요? 난장판이었습니다, 대표님. 법정에서 유라와 도진은 서로를 헐뜯고 싸웠습니다. 유라는 자신이 도진의 꼬임에 넘어간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도진은 유라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자기에게 횡령을 강요했다고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그들이 훔친 돈만큼도 경고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체린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 때문에 싹튼 사랑은 돈이 사라지면 죽는 법이죠. 철창 안에서 자기들 팔자나 한탄하라고 두세요. 전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어떻게 지내나요? 최 실장이 태블릿 화면을 넘겨 현장 조사팀이 몰래 찍어온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도시 외곽의 질척거리는 골목에 위치한 초라한 반지하 방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꾀죄죄한 티셔츠를 입은 늙은 여자가 커다랗고 까만 기름솥에서 호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지금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길거리에서 호떡을 팔고 있습니다. 기태는 지난주에 빚을 못 갚아서 사채업자들에게 죽도록 맞았고요. 지금은 시장 통해서 불법 주차 관리원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다쳐서 다리를 한쪽 절고 있습니다. 체리는 사진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한때 오만하고 진한 화장으로 덮여 있던 얼굴은 주름지고 기름 튀는 연기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한편 삼평 남짓한 좁고 답답한 반지하 방의 공기는 퀴퀴했습니다. 강 여사는 땀에 전 얼굴을 연신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튀김기름 연기 때문에 눈이 매웠고 가슴속은 더 쓰라렸습니다. 엄마, 돈 좀 줘. 담배 사게. 머리 아파 죽겠네. 기태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습니다. 돈? 내 눈엔 내가 돈 찍어내는 기계로 보이냐? 강 여사가 튀김 주걱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것 좀 봐. 뜨거운 기름에 데워서 엄마 손 다 물집 잡힌 거 안 보여? 오늘 장사한 거 쌀 한 추박 살 돈밖에 안 되는데 넌 돕지는 못할 망정 담뱃값을 내놓으라고. 다 엄마 탓이잖아. 기태가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엄마가 형한테 체린 형수랑 이혼하라고 등 떠밀지만 않았어도 그 사기꾼 유라년한테 눈이 멀어 굽신거리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우린 푹신한 침대에서 자고 체린 형수가 해주는 맛있는 밥 먹고 살았을 거 아니야. 내가 형수한테 카센터 차리게 돈 좀 대달라고 할 수도 있었고. 입 다물어. 강 여사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몸이 차가운 장판 바닥으로 속절없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후회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며 피곤할 때 다리를 주물러주고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차려주던 체린의 얼굴이 매일 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다이아몬드를 짱돌과 맞바꿨습니다. 아들의 돈만 노리던 여자를 위해 진심을 다했던 며느리를 제 손으로 내다 버린 것입니다. 체린아, 내가 미안하다. 어미가 잘못했어. 정말 후회한다. 축축한 반지하 방의 정막 속에서 강 여사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통곡에 대답하는 것은 천장 위를 기어 다니는 쥐들의 발소리뿐이었습니다. 다시 고층 빌딩으로 돌아와 체리는 높은 곳에서 쉴 새 없이 바삐 움직이는 서울 도심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교도소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번호라는 것을 체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또다시 연락을 시도한 것입니다. 아마 100번째 면회를 구걸하거나 영치금을 넣어달라고 애원하려는 속셈일 터였습니다. 체리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 실장님, 체린이 불렀습니다. 네, 대표님, 차 대기시키세요. 부모님 댁에 가서 점심 먹을 거예요. 진짜 집밥이 그립네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외곽 시장통 길로 모실까요? 대표님, 본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체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시장통에 기태와 강 여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만족을 위해 그들의 비참한 몰골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을까? 체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더 이상 뒤를 돌아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앞으로 펼쳐질 제 길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고속도로로 가시죠. 체리는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대표실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들에게 짓밟히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이끄는 진정한 선장이었습니다. 복수는 이미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눈부신 성공을 통해서 말입니다. 도진과 그의 가족들이 얽혀있던 과거는 이제 쌩하고 달려나가는 그녀의 고급 세단 백미러에 묻은 먼지일 뿐이었습니다. 탐욕 속에 갇혀 스스로 썩어가는 길을 택한 그들을 미련 없이 뒤로 한 채 말입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체린의 발걸음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진심으로 그녀를 아끼는 가족들과의 진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